그래, 제가 특강의 제목들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주부가 행복해야 서산시도 행복하다는 주제는 맑은 샘에서 정해준 주제고, 저는 여행 서산 시민 중심 이렇게 했습니다. 여행은 뭐 똑같죠? 무슨 여행일 것 같아요? 여성이 행복한 서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뭐 그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여행 서산 괜찮지 않은가요? 그렇죠. 저거 4단어 정하는데 4글자 정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웃자고 올렸습니다. 이승기 닮지 않았나요? 누구들은 이승기 형 아니냐고 하는데, 저때 제 체중이 몇 킬로 나갔느냐면 54킬로 나갈 때였어요. 지금은 84킬로 왔다 갔다 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6킬로 쪘어요.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또 6킬로를 쪘어요. 제대하고 나니까 또 6킬로를 찌더라고요. 결혼하니까 또 6킬로를 쪄요. 정치한답시고 저녁 자리가 많으니까 확 쪄버려가지고 30kg 가까이 쪄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이 몰골이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몸 관리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거는 1990년도 제가 87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저거는 90년도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 할 때 사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사진은 전남대학교에서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광주항쟁 10주년 행사할 때 사진입니다. 어떻게 잘 구했어요. 대학교 사진 중에 유일하게 한 장 건진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종종 보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본 최근의 드라마가 뭐예요? 화양연화. 삶이 꽃이 되는 순간, 인생에서 제일 화려한 시절, 빛나는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하는데, 중국의 화양연화는 조금 야해요. 그런데 최근에 드라마가 2개 있었어요. 부부와 관련된 드라마가 화양연화가 있고 부부의 세계가 있는데, 둘 다 불륜 드라마예요. 그런데 부부의 세계보다는 제가 화양연화가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 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여배우들이 이뻐서. 그렇다고 제가 유지태처럼 뭐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 남자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저 드라마를 봤던 거는, 유지태가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했던 여대생이 있고,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을 또 좋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유지태는 그냥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학교 때 이야기했던 그런 가치들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유지태를 좋아했던, 유지태한테 배웠던 저번 드라마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서 배역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이쁜 이보영은 선배님하고 쫓아다니다가 선배님보다 더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죠. 저는 저 드라마를 보면서 무지 미안했어요. 누구들한테? 당시의 친구와 후배들에게. 왜냐하면은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광장에서 우리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고 통일을 이야기했을 텐데, 지나가다가 저의 이야기에 솔깃해서 학생운동의 길, 아니면 사회운동의 길을 걷는 친구와 후배들이 있는데, 지금의 나는
그때 말한 어떤 가치와 생각들을 지금 잘 지키면서 살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됐는데도 많은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 영향을 받았던 분들한테.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당신들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사는, 이 자리에 보니까 여기 이보영 같은 분도 이 자리에 계시네요. 대학교 때 저 쫓아다니다가 같이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다행히 저희는 분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산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고 지금 시장을 하면서 90년대 내 가졌던 가치들을 지금 내가 잘 지키며 사는가? 나는 사람들한테 빚이 없는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화양연화 드라마 못 보셨다면은 제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지태는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여성이 행복한 서산인데, 우리 서산은 그럼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행복한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성으로 사시는 게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점이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 보면서 만족하고 있어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봐도 행복하다.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우리 여성 주부님들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로 보니까 조금은 참담하고 비극적이에요. 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 무역 규모로 보면은 7위, 8위?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리고 요즘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145개국 중에서 양성평등 지수가 115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유교 사회였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식민지와 전쟁과 가난과 독재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거친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개인데 충청남도는 어떨까?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3위입니다. 2단계가 올라가서 13위입니다. 그러면 충남의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여성들 중에서도 양성평등 지수가 낮은 편이에요. 왜 그럴까? 충청도는 양반의 도시다. 남자들이 옛날에 어떤 권위주의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는 충청남도가 13인데 충남에서 서산 몇 등일까요? 제가 슬프다고 했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부님 그냥 행복하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허정선 대표님, 여성으로 사는 삶이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왜요? 남자로 살았으면 세계를 좀 바뀌었을 그렇군요. 남자가 아니어서 문제군요. 그럼 남자들은 행복할까? 서산이 하위 수준입니다.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서산의 양성평등 지수가 낮은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여성의 취업률이 떨어집니다.
왜 서산의 주부들의 취업률이 떨어질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저씨들 벌이가 좋아가지고 굳이 나까지 직업의 일선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예요. 서산의 1인당 GRDP는 6만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의 2배를 버는 도시가 서산이에요. 울산보다 잘 벌고 있습니다. 사실은 1인당 소득은.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까지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여성과 관련된 범죄가 서산이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통계로는 잡히는 여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 점수를 까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 단위에 있는 여성들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장들과 과장과 국장과 시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남성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이 큰 세 가지 지표, 여성의 취업률 저하, 여성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의사결정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이 서산의 양성평등 지수를 낮추는 일들인데, 문제가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여성의 행복한 서산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남성들의 월급을 깎아가지고 나도 벌어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일들이 중요하고, 여성 범죄와 관련된 건 줄이는 거는 가정에서의 문제, 사회에서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가정폭력과 사회에서의 각종 성폭력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그리고 의사결정 단위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인 저로서는 서산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들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거 때 30%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35% 정도 됩니다. 충남에서는 지금 그 부분은 1등으로 가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들은. 그런데 시장이 됐는데 많은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오셔서, 시장님 우리 여성들도 과장도 시켜주고 국장도 시켜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돼 있고 점수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관리들이 좀 안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배수 안에 들었으면 여성 공직자를 우대하려고 하고 있고, 승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주요 보직에 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부면장, 부읍장, 부동장은 없죠. 총무팀장도 여성의 비율들이 지금 확실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은 여성 부면장들이 많고, 우리 시의 주요 부서의 주무팀장 자리들도 여성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창피한 일이라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의 행복한 서산, 양성평등 지수가 높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세일센터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있습니다. 여성들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데 2년 연속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0명 이상의 여성들을 재취업시키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산시의 고용률은 68.33%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은 모든 단체장들이 4년 내에 고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임기 중에 고용을 얼마만큼 확대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제가 사실은 66%를 달성하겠다라고 제출을 해서 정보평가에서 1등을 받았는데, 지금 68.33%로
서산시의 고용률은 높아졌습니다. 목표치는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 고용률은 전국의 시단위에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49.7%, 50%는 채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주 높은 2등 가는 수준이고요. 2017년 대비 2018년 청년의 고용률은 11.3%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부님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서산중학교 맞은편에 성림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육아에서부터 가정의 문제들이 모든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거는 다 국비를 확보해 놓은 사업이라 임기 중에 건물을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가 지금 4군데 만들어졌고,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이래서 필요했구나. 학교를 못 가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돌봄 케어도 받고 그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어린이집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은 어린이집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이 공간을 어린이집을 할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아파트 살림에 보태서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우리 임대료 수입 안 받아도 되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공공육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 아파트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금 확대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1차적으로 팔봉산 가다 보면은 거기 무슨 센터 하나 있어요. 건물 하나. 그런데 저어놓고 놀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었는데 팔봉이 다문화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케어를 받고 있고, 지금은 부석에 또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아 전용 실내 체육관 건립은 서산교육청과 우리시가 성현만 테크노밸리 인근에 유아 전용 실내 체육관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부님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도 덜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사과하는 기자 브리핑을 많이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은 텔레비 많이 나와서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브리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지난해 연말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 전에 뭐 어디가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스페인에서 최초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하여튼 공식적인 1호 집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고, 우리나라는 1월 20날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일본 환자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시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둥 살둥했어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모임도 다 취소하고 집회 행사도 취소하고, 저도 1년에 한 번씩 은변동 다니면서 시장 자랑하는 행사도 다 포기를 했습니다. 방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3월 9일 날인가 서산 하나토탈에서 환자가 3일에 거쳐서 8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오늘 또 자가격리자가 71명인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많죠. 전에는 자가격리자 1명만 발생했어도 총 비상이었어요. 그런데 71명이에요.
다 애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입니다. 애국에서 공부하다 입국하신 분들, 애국에서 일하다가 입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일단 검역을 합니다. 거기서 걸러지면은 인천으로 환자가 잡히고 이제 각 지역으로 또 이렇게 옵니다. 지역에서 이제 확진이 되면 지역에서 통계가 잡히는데 지금 71명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대구의 병상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구의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에서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산의료원의 음압병실이 금년도 1월에 완공된 게 5개 병실이 있어요. 그게 왔습니다. 대구의 환자들이 서산으로 왔어. 제가 오라고 온 것도 아니고요. 못 받겠다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대구의 환자가 서산의료원으로 이송돼서 왔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전화 받느라고. 시장 왜 받았어? 서산을 지켜야 되지. 이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의료원 앞에 대구의 환자들 서산에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가십시오 하는 현수막이 쭉 걸리더라고요. 보셨나요? 그 다음날부터 대구 환자 왜 받았느냐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산의료원에 환자와 의료진을 응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 갔습니다. 과일도 들고 가고 아이스크림도 들고 가고 마스크도 들고 가고. 아, 우리 시민 여러분들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3월 8일인가 하나토탈에서 코로나 환자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밤 10시쯤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9시인가 10시 사이에 받았던 것 같은데 하나토탈은 또 열심히 잘한다고 직원들의 동선을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SNS에 올려버렸어요. 카톡으로 돌고 엄마만 카페에 난리 났죠. 저도 그 환자가 발생한 시점에 저도 그거 메시지를 받아서 1번, 2번 환자의 동선이 이렇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동선 공개를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동선 공개에 지침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또 준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회사 내에서 정리한 동선은 확진자의 구술에 의한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메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신력 있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진짜 다녀갔는지 가서 CCTV도 점검해야 되고 그때 누구를 만났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마스크를 썼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역학조사관이 갖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요. 환자가 배도 아프고 해서 갔는데 이게 간이 아프다고 자기가 진단을 먼저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의 최종 판단을 따라야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듯이 역학조사관에 우리는 결정을 좀 지켜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었어요. 그날 한 저녁 때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았어요. 동선 공개 안 한다고. 그
주민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마음, 시에 대한 비판을 다 알면서도 공개를 안 한 거는 내가 욕먹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최대한 땡기기 위해서 우리 시의 보건소 직원들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3번, 4번 환자가 새벽에 또 생겼어요. 그런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확진자의 동선은 돌지 않았어요. 그건 기억나시나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하루 지나니까 시가 판단해서 공개해 주겠지, 조금 믿고 기다려야지 하는 생각들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이 한 명 더 확진자가 생겼어요. 열심히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다닌 데가 없어요. 집하고 회사하고, 집하고 회사하고. 그래서 집하고 회사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고 공개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동선이라도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나? 역학조사관은 무진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확인하고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서산시에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역학조사관한테 시민들이 그래도 궁금해하니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방역입니다. 역학조사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공개를 자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님, 저 죽었어요. 엄마만 카페 못 보셨어요? 없는 동선이라도 만들어서 더 공개해야 될 판입니다. 셋이 실랑이를 하는 겁니다. 줄다리기를.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관대로의 지침을 따르려고 하고, 보건소장은 시장과 역학조사관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더 자세히, 더 빨리 공개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지침을 따르는 게 맞으면서도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드리는 이 절묘한 균형과 조합이 필요한데, 그 판단은 내리려고 저는 고민합니다만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가 더뎌 보일 수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후 사정에 대한 말씀 드리고 또 죄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원에 대구에 환자가 왔을 때 1, 2번 환자 발생하고 3, 4번 동선 공개가 안 됐어도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 너무 감사드려요. 목소리가 커서 한 어머님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300만 원을 들고 오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3년 전에 시와 서산의 단체들을 통해서 자기가 아팠을 때 치료비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달이 그분이 얼마씩 정부로부터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달 저금해 놓은 겁니다. 그 300만 원을 들고 와서 코로나 방역에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방역 물품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오셨어요. 대산 상길포에서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서산에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분이 180만 원인가 들고 왔어요. 마스크 싸서 장애인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들고 왔습니다. 감사히 받았어요. 그런데 1번 환자인지 2번 환자인지가 그 집을 갔습니다. 나중에. 아마 청천벽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갔어요, 제가. 방역 끝나고 다음날 괜찮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그 커피숍을 갔는데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를 커피 마시러 온 손님들한테 또 다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서산시에 전국에서 1호로 방역봉사단이 만들어졌어요. 이분들 죽자 살자 이 자리에도 계시네요. 몇 분이. 10원 한 장 받지 못하면서 그 방역통을 메고 호수공원, 공공시설, 버스터미널, 동부시장 다니면서 다 방역을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의료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해? 돈 벌려고요. 왜 공무원이 되려고 그래? 안정적으로 돈 벌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직업인들을 정말 직업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의사. 공무원도 월급쟁이로 봤고 의사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보니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들이 다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돌보러 들어가야 되고 간호사도 가야 돼요. 이 양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런데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무 소리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점심시간 잘 지키는 직업인으로만 소문났지 뭐 하는가 싶었는데 이번 보니까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방역통 메고 가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자기의 역할들을 다 찾아주셨어요. 저는 높아진 우리 서산 시민들의 수준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뿌듯함, 보람 이런 것을 느꼈던 지난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아침마다 텔레비에 나와서 고개 숙이지 않도록 방역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대단했던 거죠? 네.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시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시민인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를 봤더니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1번이에요. 양승조 도지사님의 도정지표를 봤더니 5개 중에 하나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예요. 맹정호 서산시장의 시정지표를 봤더니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산에 또 시정지표에 들었어요.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도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시에서 일하는 저나 똑같이 뭐를 강조하나요? 국민과 시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도지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험난한 과정을 지나오다 보니 험한 파도를 넘어설 때는 일사불란함이 중요합니다. 그게 능률도 나고 성과도 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정부가, 서산시가, 대통령이, 시장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지 않겠어?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정부 정책이나 시의 정책이 나오면은 그거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특히 국민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사고, 그리고 동의하시는 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만 국정농단 때 촛불을 들었던 경험, 그때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시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과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즉 사람을 중심에 놓고 국정과 도정과 시정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속도와 능률이 우선되던 사회에서 가치와 과정이 중요한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선거 때 시민의 서산,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맹종호가 잘생겨가지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양연화의 기억을 갖고 지금 생활하듯이 지난 4년 전에 시민들이 저를 선택했을 때의 그 이유를 저는 되새기면서 시정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의견,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양대동 소각장 문제와 터미널 이전 수석동 도시개발 문제였습니다. 양대동 소각장 문제는 소각장 그러면 시민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번 내주세요. 그럼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에 여러 날 찬성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오셔서 토론을 하고 수기를 거쳐서 저한테 소각장은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고를 해줬어요. 저는 지난번 서산시장 선거의 이슈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였어요. 많은 시민들이 맹종호가 시장이 되면 소각장 안 짓겠지 하는 기대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계속 짓겠다라고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외적으로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진 결론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제주도도 제주도 민간병원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했어요. 공론화위에서는 민간병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제주도지사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 결정과 다르게 제주도지사는 강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민간병원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저런 고민이 저도 드는 거예요. 존중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서산시가 소각장을 짓겠다고 한 거는 민선 6기나 제가 취임한 민선 7기나 똑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의 수용성은 크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노상 시청 앞에 천막이 쳐졌고 상여가 나가고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정이 내려졌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은 없죠. 이 결정을 100%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운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과 달라진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토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겨야 돼, 말해야 돼. 터미널 보면은 징글징글 맞아가지고 옮겼으면 좋겠고, 원도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터미널 나가면 지금도 장사 안 되는데 우리 죽으라는 얘기야? 둘 다 저는 어느 말이 맞고 어느 말이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다 주장이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다 불렀어요. 600~700명이 모였습니다. 2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층에도 저만큼 사람이 있는 겁니다. 토론회를 한다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시장님 그거 감당이 안 됩니다. 싸움 대판 벌어집니다. 이 토론회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건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했더니 우리 직원들은 그럼 뭐 간단합니다. 용역회사에 토론회를 맡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해봐 했더니 어느 용역사도 이 복잡한 거를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 우리들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각장도 해결했는데.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시장님 저희들도 무서웠습니다. 겁나서. 내버려둬 내가 할게.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이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경찰서장님은 중대를 보내준다고 싸움 말려주겠다고 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 믿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해서 안 왔어요. 들어갔는데 자리 배치가 제 자리가 어디였겠어요. 저만 혼자 여기 앉아있고 이 600~700명 시민들하고 한번 붙어보라고 자리를 배치해놨더라고요. 그럼 싸움 나죠. 그래서 다 불러냈습니다. 재편 좀 내달라고. 그래서 앞에 몇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토론을 했습니다. 수석동 도시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규모 줄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석동 도시개발할 때 우리 서산시의 인구가 3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도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서산시는 20만 명이 못 넘는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2035년 되면 19만 8천 명이 정점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1200세대가 미분양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허가를 제가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집값이 안정화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의견을 들었어요. 찬성 반대. 제가 적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더니 그 수만 장 걸렸던 현수막들이 다 없어지고 시의 정책 결정을 존중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도 찬반양론이 극명한 현안을 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붙어본 겁니다. 의견을 나누고 나의 의견만 주장한 게 아니라 상대 의견도 들은 거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터미널 노화되고 불결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동의하잖아요. 터미널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면 원도심 어려운 거 맞잖아요. 그 이야기들 다 모아서 정책을 결정했더니 환영하는 겁니다. 이게 국정지표나 도정지표, 시정지표에 국민과 시민을 이야기하는 이유고 제가 시민 여러분이 시장이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는데 얼마만큼 높아졌느냐? 전에는 따르던 국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요구하는 겁니다.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많아지는 겁니다. 요구는 많아지고 대통령 해먹기도 어렵고 시장 해먹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요구하는 시민에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확인했죠. 코로나19 때. 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겁니다. 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요구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전환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참여하는 시민에서 같이 책임을 나누는 국민과 시민으로 갈 겁니다. 리더십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사불란함이 필요하던 시절은 나를 따르라.
깃발을 들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리더십이냐? 국민들과 함께 가는 리더십입니다. 손을 잡고.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는 있을 겁니다. 보스와 리더, 보스와 리더. 시장은 보스죠. 그리고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어느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맹시장, 시민이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말어. 그럼 누가 시장입니까? 시장이 시장이야. 당신이 알아서 정하면 돼. 라고 아직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이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삶을, 그런 대한민국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은 서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맹종호가 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리더가 되겠습니다. 궁신 접수입니다. 찻잔은 주전자보다 낮은 곳에 있어야 물을 얻는다는 게 궁신 접수예요. 몸을 굽혀야 물을 받는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보스와 리더의 문제와 이것도 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민심들을 담으려면은 시장 스스로 합리적이고 겸손해야 됩니다. 제 스스로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막 가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있죠? 낙타, 바늘기, 통과하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여튼 기회의 문이 아주 좁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낙타가 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그림상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계신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저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상황에 있습니다. 바늘기보다도 더 작은 대학 입시의 바늘기. 대학 입시보다도 더 어려운 취업의 바늘기를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기를 막 밀어넣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 이런 거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기를 통과해야 사회에서 인정받고 출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밀어넣습니다. 새벽부터 한밤까지 학원 뺑뺑이 돌리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답이죠?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자기들의 진학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바늘기가 또 많아야 돼요.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먼저 통과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늘기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명 지나갈 거, 두 명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바늘길을 다양화시키는 일, 바늘길을 크게 만드는 일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버리기에 좋은 대학 보내야지, 좋은 직장 보내야지. 저는 사회를 바꾸는 일들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바늘길을 많이 만들고 바늘길을 크게 만드는 일들이라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뭘까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를 바꾸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반반이에요. 반반. 늘 고민이죠. 후라이드를 시킬 것인가, 양념통닭을 시킬 것인가, 부어 먹을 것인가, 찍어 먹을 것인가. 대개 집에서 통닭 시킬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나? 유순희 센터장님, 아이들 의견이 나눠질 때, 나는 후라이드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양념통닭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냥 저렇게 하나요? 반반? 두 마리. 와, 두 마리. 그거를 잘 정하는 일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오늘은 후라이드 먹고 그럼 다음번은 양념 먹고 두 마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싸움이 안 나요. 그런데 나만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아니 되옵니다. 그럼 누구를 포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대개 어른들이 포기해 주죠.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사주니까. 포기한 사람의 마음까지 다 얻으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포기는 했지만 한 구석으로 나 양념 먹고 싶었는데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나와 다른 의견들이 많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와봤더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손 들어봐 했더니 90%가 이쪽, 10%는 이쪽. 내가 다수야. 그랬을 때 내가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그럼 소수의 의견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죠. 내가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뻔히 보여. 그러면 나는 나의 의견을 어디까지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해야 되는지. 이건 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민들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내가 소수의 의견인데 내가 진짜 꼴통이라는 소리 안 듣고 나의 주장을 어느 수준까지 어느 때까지 요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서로가 된다면은 저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과 현안들을 극복할 때 덜 싸우고 갈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원구 선거 관련돼서 다수당, 소수당 뭐 저러고 있어요. 개인적 의견으로 다 꼴사 나와요. 다수당이라고? 소수당이라고? 우리가 아직도 이 훈련들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작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정 하나 잡고 봉사활동 내용 잡고 할 때 의견들이 다를 때 서로 마음을 덜 다치면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대화, 타협이 중요한데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끌고 가는 건 아주 쉬워요. 소수자가 나 죽어도 못해 박박 우기는 건 아주 쉬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둘을 모아서 어느 결정을 내리는 일들은 힘든 일들이죠. 그래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입지가 결정이 거의 됐습니다. 호수공원에. 그냥 지을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옛날 도서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열심히 가서 공부하는 도서관이었는데 요즘은 도서관을 가보면은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도서관 1층은 대개 다 커피숍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뒹굴뒹굴 누워서 책을 읽습니다. 주부님들이 와서 거기서 계모임도 합니다. 물론 책도 보고. 그런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하는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열심히 공부할 분들은 지금 시립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더 정숙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할 사람들은 또 공부하게끔 만들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부에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도 하시고 상가들이 많아서 좀 어수선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들은 걱정대로 해결하면서 도서관, 서산의 랜드마크가 되는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정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내부 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서관도 서산분들이 많이 가요. 도서관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만들어 놓으면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공약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이기도 하고 가로림만 주력발전소 때문에 어려웠던 곳이잖아요. 주민들 갈등도 많았고 그것을 화해와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해양정원을 만드는데 2,715억 원 투자해서 만드는데요. 여기 5번 여기가 8봉이에요. 이쪽은 태양, 이쪽은 배당고지, 이렇게 됩니다. 뭐가 들어서느냐? 생태 탐방 백길이 들어서네요. 구도에서 고파도를 지나서 이천까지 가는 생태 탐방 백길을 조성합니다. 가로림만 생태 둘레길, 가로림만을 뺑글리, 이게 160km가 걸립니다. 생태 둘레길, 가로림만 해양 힐링, 태안 쪽 꽃지나무골 좋잖아요. 그런 거. 화합의 다리 및 식도락거리, 화합의 다리는 팔봉에 가보면은 팔봉과 태안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를 놓는 인도교를 예산이 출렁다리보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해양정원센터 5번 팔봉에 들어서고 갯벌정원, 갯벌 등대정원, 전박이 물범, 홍보관 등 그리고 생태 학교도 들어서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우리 시민들의 여가 트렌드하고 딱 맞고 순천만에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순천만 안 가고 이제 가로림만 오고 같아요. 예상은 413만 명 정도가 1년에 다녀가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잘할 겁니다. 개신가 입구 가야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휴양복지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아의 태교의 숲부터 시작해서 태교의 숲, 유아의 숲부터 해가지고 모든 생애 주기에 맞는 숲들을 특성화 있는 숲을 조성하고요. 수목원을 조성하고 산림휴양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숲소개집, 그리고 산악스포츠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코로나19의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은 토지를 정부의 토지와 우리 서산시의 토지를 교환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으로서 제일 미안한 거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대산공단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서 면목이 진짜 없어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산공단이 가동되는 지 30년이 됐는데 조금 이따 들어주던데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대산의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환경과 안전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8,070억 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늘어나서 한 8,500억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미세먼지 대기 번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 특별법에 우리 서산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장에서 그동안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기준치만 맞으면 법적으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기준치도 만족해야 되고 배출하는 총량이 규제가 됩니다. 전에는 굴뚝마다 기준만 맞으면 됐는데 이제는 전체 굴뚝의 양을 다 더해서 이거 이상은 안 돼라는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초미세먼지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서산에 만들어졌고 미세먼지 정도 관리센터가 지금 또 서산에 만들고 있고 아시아 대기질 연구조사가 서산에 메인 캠프를 찾았습니다. 나사와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의 유수한 대학들이 다 참여하는 대기질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일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7월 9일은 대산의 육계회사 사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제가 만나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모든 회사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을 제가 장관님께 건의하고 장관님은 그것을 받아서 아마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고 발생률은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줄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시도 최선을 다해서 저기 환경 문제 지키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